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고 특별한 사건이나 큰 파동 없이 하루하루를 묵묵히 쌓아가는 게 제 인생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고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고부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도 비교적 없었습니다. 물론 맞벌이라 각자의 삶이 바쁘고 피곤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과정을 견디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몫 이상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고 싶었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라도 사소히 챙기고 설거지가 밀리면 제가 먼저 하고 명절 때면 장모님 댁 방문도 제가 먼저 챙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우리 가정이 편안히 굴러간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 믿음을 정말 허무하게 배신해 왔습니다. 하나의 말, 익숙할 정도로 반복되던 그 짧은 말이 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퇴근길에 습관처럼 꺼내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엄마 집 좀 들렀다가 올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도 했고 아내가 워낙 어머니와 사이가 형제처럼 살갑게 지내왔으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녀구나 하며 마음속으로 뿌듯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내라면 퇴근 후 7시면 늘 귀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귀가 시간이 달라졌어요. 9시, 10시, 심지어 11시가 넘어 귀가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같은 말로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네. 처음에는 저도 웃어넘겼습니다. 장모님 댁에 가면 이야기꽃이 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늘 같은 이유, 그리고 점차 길어지는 부재 시간이 제 가슴 속에 미묘한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제 머리는 별일 없겠지라며 애써 합리화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조이듯 불안했습니다. 그때 가장 괴로웠던 건 의심이 깊어질수록 아내 쪽 행동이 오히려 나를 낯설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알림을 흘끗 보는 건 예사였고 저녁 늦게 제 퇴근이 늦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저에게 의심의 화살을 겨누면서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늘 한결같이 집과 직장만을 오가며 살았는데 왜 오히려 제가 의심받는 입장이 된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때 상대방을 먼저 의심하는 척하곤 한다는 사실을요. 자기 잘못을 감추고 억누르기 위해서 되레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행동.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했나, 괜한 불신을 쌓아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수없이 질문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으로 포장된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잔인한 진실의 조각을 마주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었고 저 혼자 집에 앉아 기다리다 지쳐갔죠. 문득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늘 들른다고 하는 집이니 저 역시 함께 안부를 묻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받으신 전화 첫 마디가 제 핏줄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제가 머뭇거리며 그냥요. 오늘 아내가 엄마 집에 들른다고 해서요라고 하자
장모님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나 오늘 하루 종일 외출을 했는데. 그 순간 머리 뒤통수를 벼락이 치듯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까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와 차가운 싸늘함이 뒤섞여 피가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껏 당연하게 믿어왔던 엄마 집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였을까? 누구와 있었던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확신만으로 전부를 터뜨려 버리기에는 제 살 또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게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하자.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 두 눈으로 아내의 동선을 확인하자. 그렇게 저는 아내의 퇴근길을 몰래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흔적이 남으면 아내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움직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긴장을 달랬습니다. 심장이 쿵쾅대고 손바닥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회사 건물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히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었기에 차라리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아내는 곧장 걸음을 재촉했고 저는 그 뒤를 일정 거리를 두며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한 긴장은 곧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분쯤 걷자 조용한 골목 어귀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SUV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아내는 차 문을 닫자마자 그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신, 충격, 분노가 뒤섞인 채 몸은 무겁게 굳어버렸고 심장은 폭발 직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수도 무작정 달려가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저는 본능에 떠밀리듯 뒤를 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계는 제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본능에 휘둘린 채 차를 따라붙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머릿속에 계획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붙잡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교차로를 돌고 좁은 골목을 지나며 시야에서 멀어질 때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핸들을 쥐는 소나기는 저도 모르게 굳어갔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은 무겁고 제 호흡은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가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걸 놓치면 평생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SUV는 도심을 벗어나 교회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남짓 달렸을까요? 낯선 이정표들이 하나둘 지나쳤고 창밖 풍경은 번쩍이던 간판 대신 점점 희미해지는 가로등과 주택가의 어스름 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는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 제가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내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차는 어느 타운하우스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제 차는 조금 떨어진 길가에 세워두고 조심스레 시야를 좁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 자연스러운 발걸음, 익숙하게 누르는 대문 비밀번호, 그리고 거침없는 입장. 그 집은 분명 제겐 낯선 곳이었습니다. 가족과 연고도 없고 제 아내와 단 한 번도 접점이 없던 동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집이 대체 뭐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라면 모텔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다르잖아. 집을 드나든다는 건 그 남자의 생활에 아내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잖아. 그제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던 퍼즐 조각들이 모여 저를 향해 칼처럼 진실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깨지고 갈라지고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지금은 증거가 필요하다. 지금 뛰쳐나가 두 사람을 마주친다고 해도 아내는 발뺌할 것이 분명합니다. 되려 제가 광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 상황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꼼짝없이 차 안에서 버텼습니다. 겨울의 찬 공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워왔고 제 호흡은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혹독한 것은 마음속 불길이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함께 같은 집에 있다는 현실. 서로를 향해 웃고 음식을 나누고 아마도 나를 한심하다고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저를 거의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선 차마 털어놓을 수도 친구에게도 미처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이건 오직 제 힘으로만 풀어야 한다는 두려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탐정에게 차량 번호, 어젯밤 목격한 집 주소, 아내의 근무지와 퇴근 시간 등을 모두 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분노와 절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기다림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일 저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엄마 집 들렀다 올게. 그 말이 제 귀에는 이제는 악담처럼 들렸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저는 벽에 주저앉아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람은 결국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탐정이 제게 건넨 보고서와 사진은 말 그대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그 남자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끌며 야채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함께 웃고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채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그것은 제가 오랜 시간 소망하던 가정의 평범한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지만 그 몇 장이 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밥을 해먹고 그 집에서 생활을 공유한다는 현실은 그 어떤 성적인 장면보다도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정이란 건 추억과 일상을 공유하는 영역인데 제 아내는 그 영역을 통째로 다른 남자에게 옮겨놓은 셈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아내가 그 집을 방문해 평균 2~3시간을 머무른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남자의 신원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내 회사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회식 자리에서 본 적 있는 바로 그 사람. 심지어 제가 직접 아내와 함께 귀가하는 길에 잠시 인사를 건넸던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읽는 순간 피가 발끝까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회사라는 이름 아래, 상사라는 권력 아래, 아내와 그런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유부남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핑계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기묘한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고서의 뒷부분에는 회사 직원들 사이 이제껏 돌던 소문도 담겨 있었습니다. 둘이 점심때마다 따로 나가더라. 출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같이 다녀온 것 같다. 잔잔하게 퍼지던 소문이 결국 진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며 저는 무릎이 풀릴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제 눈앞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때까지 아내가 출장이라며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우던 날들,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오던 날들, 그 모든 설명이 한순간에 변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단어가 제 앞에 처음 선명하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상대가 미혼이라도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감정보다 차가운 현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삶을 짓밟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임장을 작성했고 정식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이메일 계정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공용 태블릿에 저장된 자동 로그인 기록을 따라가 보니 그 안에는 출장 확인서, 호텔 예약 내역, 회사 결제 정산 내역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속 호텔 이름 하나는 제 가슴을 완전히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아내와 첫 여행을 갔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로서의 첫 기억과 설렘이 깃든 공간. 그런데 아내는 그곳을 다른 남자와 함께 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겐 칼날 이상으로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제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감정적 대응은 제 무기가 아니라 제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차갑게, 더 냉정히, 더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맡기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마음 한쪽으로 안도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법과 정의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곳에 맡겨버리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송으로 얻을 결과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습니다. 그 직감은 오래 걸리지 않아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늘 똑같은 멘트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엄마 집에 들렀다 올게.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저처럼 허둥대며 무턱대고 뒤쫓아가진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탐정을 통해 아내 차량에 작은 추적 장치를 달아두었고 그 위치를 원격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 차량은 교회 타운하우스 방향으로 향했고 화면 위점은 어제와 똑같은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역시나 하는 생각과 함께 차분히 기록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약 20분쯤 지나서부터 점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목적지 근처까지 갔다가 곧장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더니 전혀 다른 경로로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지켜봤습니다. 뭐지? 왜 오늘은 바로 가지 않았지? 다른 데를 들렀나? 아니면 이미 눈치를 챘나? 수많은 가설이 머릿속에서 떠돌았고 불길한 기운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차량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니터 화면을 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상간남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오피스텔 정문 앞에 서 있었고 잠시 지나 차량에서 내린 아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진 상태로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곧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저 스스로조차도 믿기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탐정팀이 확보한 현장 CCTV와 영상이 그 의문을 사실로 굳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손을 잡았고 웃음까지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숨기려는 눈치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관계가 아님을 부정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탐정이 며칠간 더 추적한 결과 그 남자는 필라테스 센터 강사였습니다. 아내가 최근 몇 년간 다니고 있던 센터의 담당 강사.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관계라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령 불륜이라 해도 한 명이면 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두 명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내의 이중성은 저라는 존재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웃음,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던 그 순간들조차 알고 보니 모두 연극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무너진 채로 컴퓨터 앞에 앉아 아내의 문자 대화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몇 시간이 지나자 저는 차라리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었죠. 첫 번째 상간남, 그 회사 상사에게는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신 덕에 버틸 수 있었어요. 회사 가는 게 설레요. 당신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필라테스 강사에게는 전혀 다른 결의 메시지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업할 때 잡아 끄는 손길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까 갔던 집 또 가고 싶어요. 당신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생활 일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두 남자 모두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필라테스 강사와의 대화에는 제 이름이 대놓고 조롱처럼 오르내렸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몰라요? 바보 같아서 절대 눈치 못 챌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결혼 생활의 모든 의미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이미 조롱거리, 바보, 들러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미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안의 분노를 억누르며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상간남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한 겁니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변호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명 모두 소송 대상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의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내가 꾸며온 이중, 삼중의 삶의 잔재가 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놓았고 두 번째 상간남과 함께 살기 위해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이름에는 두 사람의 공동 명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의 균열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통째로 조롱하며 송두리째 옮겨버리려는 배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몸이 떨려 한참 동안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상간남 중 한 명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 같았습니다. 두 명의 상간남을 동시에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시점, 저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여전히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밤마다 몰려드는 고통과 자괴감 때문에 잠이 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전투 같았고 저는 그 전투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내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들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곧장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와 관련해 어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간남 중 한 명의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원고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더 폭로되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건가? 이미 두 명의 상간남으로도 벅찼는데 또 다른 악몽 같은 이야기가 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만나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저 혼자만 떠안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함께 겪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하얀 봉투와 USB,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은 묘한 긴장을 풍겼습니다. 그녀 또한 무언가 견디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란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억누른 감정 탓인지 조금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땡땡땡 씨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낸 이름은 다름 아닌 아내의 두 번째 상간남, 필라테스 강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눈앞에 앉은 여자의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불과 몇 달 뒤면 양가 상견례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한 미래처럼 굴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약혼자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일요일마다 자취를 감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직업상 바쁜 일정 정도로 여겼지만 불안감은 점차 커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혼자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앱이 비추는 위치가 오피스텔 앞에서 멈춘 순간 그녀는 무작정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제 아내와 약혼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차 갈라져 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아니라고 수천 번 되뇌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아내라는 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약혼자와 제 아내가 함께 호텔 체크인을 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보여준 것은 약혼자가 어머니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제 아내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혼자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 아내까지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숨을 돌릴 수도 없었죠. 그는 저에게 집을 먼저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만 믿었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아내와 함께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삼키며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붉어진 눈과 떨리는 손끝, 꾹 담은 입술. 그녀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몇 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상처가 눈빛과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을 뚫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당신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서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다면 끝까지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현실을 폭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서로의 손에 쥔 증거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앞에 놓인 사진들과 자료들을 차례로 확인하며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저와 그녀가 모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상간남 둘 모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동시에 접수되었고 위자료 청구액은 각각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그녀의 시간을 짓밟고 삶의 의미를 철저히 조롱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즈음 아내는 제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기운을 느낀 듯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제 귀에 들린 순간 치밀어 오르는 비웃음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며 남편을 속이고 삶을 조롱해온 사람이 이제 와서 자유를 말하다니. 그 말은 뻔뻔한 자기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다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2건의 상간자 소송 접수 서류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하게 웃던 얼굴이 그대로 얼어붙었고 눈동자는 휘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열렸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토록 뻔뻔하고 당당하던 입술이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로 달싹거리기만 했습니다. 한없는 침묵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를 배신한 아내와 2명의 상간남이 또다시 저를 흔들 충격적인 방식으로 맞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법원 출석일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매일 폭풍에 던져진 듯 요동쳤습니다. 제 손에는 그간 모아온 수많은 자료와 사진, 녹취록이 들어 있었고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가슴에 쌓인 분노와 굴욕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곳은 낯설고 차갑기만 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을 가르는 전장이라는 것을. 그날은 첫 번째 상간남, 아내의 상사와의 소송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앞 복도에 앉아 있었을 때 제 심장은 기계처럼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저를 힐끔거리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료철만 손에 쥐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겪은 고통과 배신을 증명할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양복 정장을 입은 상간남과 그의 변호사가, 그 옆엔 믿기지 않게도 제 아내까지 같은 편인 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버거웠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로 믿었던 아내가 이제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향해 차갑게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차가 진행되자마자 저는 차례를 기다렸다는 듯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차량 GPS 동선, 복구한 문자 대화, 주차장 CCTV. 저는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한 장 한 장을 꺼낼 때마다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과 문장들이 칼처럼 떠올라 제 내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상간남 측 변호사가 나서는 순간 저는 차라리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원고 측 아내와 피고는 사귀는 사이가 아닙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회식, 출장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함께 찍힌 사진들을 과장해 해석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제 귀에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뻔뻔하게 모든 걸 부정하며 거짓을 덮으려 했습니다. 제 분노가 솟구쳐 오르자 저는 곧장 판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님,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주말마다 나란히 장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집 대문을 암호까지 입력하며 자유롭게 드나드는 정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식입니까? 업무일 뿐입니까?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판사는 사진과 기록을 천천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의 변론은 제 쪽으로 확 기울었고 저는 차마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눌러 온 감정이 터질 듯 치솟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아내가 제 등 뒤를 잡아 세우더군요. 차갑게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못나서 벌어진 일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한 건 자신인데 끝까지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뻔뻔할 것이라는. 며칠 뒤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은 필라테스 강사 두 번째 상간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는 이미 소문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뻔뻔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 좋아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곧바로 내밀었습니다. 판사님, 여기 아내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별거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생활비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통장 이체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자에게 제 아내는 남편은 룸메이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씩 단단히 내뱉듯 말했고 법정 안은 서서히 무거운 공기로 뒤덮였습니다. 차근차근 이어내는 정황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허술한 껍데기처럼 깨져나갔습니다. 판사의 표정조차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처음보다 더 확고하게 저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상간남, 두 번째 상간남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 6천만 원.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잘못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고 나오던 순간 저는 허공에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을 죄어왔던 올가미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준비에 들어갔고 상간남들 또한 회사와 사회적인 파장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들 역시 삶이 흔들려가고 있었지만 그저 형벌을 피하려는 몸부림일 뿐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내는 또다시 저를 붙잡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위자료도 없던 걸로 하고 조용히 이혼하자. 서로 더 힘들어지지 말고. 그 말은 제게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그 얼굴을 바라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끝까지 볼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상간남 소송이 끝났다는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전투 하나를 마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 앞에는 아직 더 크고 더 무거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두 상간남이 법정에서 무슨 궤변을 늘어놓든 핵심은 결국 아내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 모든 파국의 시작이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자 그녀는 오히려 제게 맞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에 무관심했고 사랑이 오래전부터 식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남편 탓이다. 그녀의 변호사가 꾸민 말이었겠지만 그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너뜨리려 한 그 작은 틈을 법정 안에서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해왔던 생활의 모든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 다닐 때 찍은 사진, 특별한 날 직접 써준 메모와 편지, 명절이나 기념일에 제가 챙긴 선물 내역, 생활비가 매달 빠져나간 제 통장의 기록. 그것들은 단순한 물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거짓이며 혼인 생활을 파괴한 주범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제 명의를 도용해 몰래 가입한 보험과 적금 내역이었습니다. 제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가입한 상품 중 일부는 장모님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그 내역들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무관심하다면 왜 남편 명의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아내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저쪽 변호인단도 표정이 굳어가더니 재판부 역시 아내 측 주장에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논리와 기록, 증거로 저들을 짓밟아야 한다. 그 무렵 놀랍게도 첫 번째 상간남이 저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좁은 고시원 앞 골목길에서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간 잠을 못 잔 듯 퀭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회사에서 직위해제됐고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인생이 끝장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기분이 어떤지 조금은 알겠죠? 그 한마디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골목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연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가 한 짓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간남, 필라테스 강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원고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내용 증명입니다. 협박에 가깝죠. 대응을 원하신다면 되려 역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무너뜨려 놓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살아가려는 치졸함.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첫 번째 상간남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캡처 파일 속에는 법원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버티기만 하면 제가 질릴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저를 지치게 만들고 버티자는 공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공모에 의한 재산 은닉 혐의였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보험, 적금, 명예 문제 자료들을 모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었고 고의적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배신과 조롱을 법적으로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내의 직장에도 감사가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내 연애라면 규정 위반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을 상대로 단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자 회사는 조직 내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미 상간남인 상사가 해직된 상황에서 아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아내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녀가 퇴사하던 날 제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이랬습니다. 잘 버텼네. 넌 참 끈질기더라. 이제 다 잃었으니 만족했겠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오히려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족? 아직 아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동안 제 가슴을 찢어놓았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혼 소송이라는 마지막 무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이 제 손에 도착하던 날, 저는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제 삶을 삼켜버린 분노와 절망, 끝없는 추적과 싸움의 결말이 불과 몇 장의 종이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속에 적힌 한 문장은 제 지난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한 보상이자 복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 인쇄된 활자의 단호함이 제 눈앞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이 판결은 저 혼자만의 끝맺음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진짜 파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상간남, 아내의 상사였던 그는 이미 직장에서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결론은 해고였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사실이 사내에 퍼지면서 그가 남긴 평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사 내 불신을 넘어 언론의 기사로까지 번지며 결국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가정 역시 산산조각 났고 실제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친권까지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고위 간부는 결국 도시를 떠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야간 택배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야 그가 제게 남긴 절망과 굴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간남, 필라테스 강사였던 남자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의 불륜 사실은 약혼녀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결혼은 당연히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센터에서 수강생들 역시 불신의 눈길을 보냈고 결국 그의 이름 석자가 업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센터는 문을 닫았고 그는 더 이상 지도자라 불리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불륜 강사, 사기 트레이너라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제게 협박성 내용 증명까지 보내며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인들을 통해 제게 합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에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없다. 끝까지 책임져라.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직장에서도 버려졌고 가족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사건 이후로 아내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늘 엄마 집에 다녀오겠다라는 거짓말로 저를 속였던 그 이야기가 결국 그녀를 가장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위자료 지급 명령을 버티지 못하고 분할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지급 능력이 없다는 호소와 함께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매달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을 저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몇 차례 지급이 늦어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고 그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일부가 실제로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집을 정리하며 상간남과 새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이 이제는 돈 한 푼에 쫓기며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며칠 전 그녀에게서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무너졌어. 더는 살아갈 힘도 없어. 이 정도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지 않겠어? 저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화면 위에 띄워놓고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제 아내였던 그녀가 보낸 그 절망의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일 겁니다. 그러나 끝내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짧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나는 아직 다 갚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한 문장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인생 최대의 고통과 싸우던 마지막 전투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의 달콤함보다는 깊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제 삶에 구멍이 뚫린 듯 무엇을 해도 충만하지 않은 공허감. 그렇지만 그 공허 속에서 단 하나 뼈저리게 배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과 욕망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혹하게 돌아오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해 보였던 가정,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던 삶,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배우자의 웃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은 결국 살아남고 거짓은 무너진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을 뿐 끝내 무너진 것은 저를 기만하고 조롱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감히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을 순 없겠지만 단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내 무너뜨린 건 가정이 아니라 제 삶을 기만한 거짓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다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